자, 문제 4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교수 학습 지도안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를 보는 거예요. 단원, 주제, 예를 보면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꺼내내셔야죠. 예를 보고 힌트 삼을 수 있다니까요. 자, 학습 목표. 실내 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 주거 환경 중에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다. 도입, 전시, 학습, 확인, 주거 공간의 보건학적 환경, 동기유발, 실내 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내 오염 물질의 종류와 특징,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오염 물질들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이 뭐가 있어? 물어봐요. 두 번째,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런 특징과 영향을 주는 문제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이걸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과 관련해서 이슈화가 됐어? 그럼 얼마든지 문제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뭐가 있어에 대한 내용에 대한 특징들 다 잡아가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미세먼지 중요하죠. 이산화탄소, 실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그 의미들 당연히 중요하죠. 프로말데하이드, 이거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 총부유 세균, 일산탄소, 얘 기출도 됐어. 이산화질소, 라돈, 이게 장난 아니었죠. 라돈 침대, 이 라돈. 새 아파트에 갔어. 근데 화장실에서 이 라돈 물질이 계속 나와. 이 집안에서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라돈 측정기 엄청 팔렸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여전히 중요하고, 오존, 초미세먼지,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트렌,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입니다. 내가 뉴스를 봤을 때 들어본 적이 있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 17가지였습니다. 자, 미세먼지입니다.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자, 들어왔어. 나가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들어오기는 쉽게 들어오는데 나가진 못하고 거기에 포획되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초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작아요. 초미세먼지, 그것의 4분의 1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로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게 되죠.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서 심장질환, 호흡기 질병을 일으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 당연히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장, 폐쇄회로로 같이 돌아가잖아요.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실내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농도가 증가해. 그래서 군집독의 주요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군집 모여있어. 그 모여있음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발생 엄청 많이 됐거든. 그로 인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나에게 독작용을 하는 거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널리 사용해요. 실내 공기가 오염됐어? 오염되지 않았어? 이산화탄소를 보고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위생학적 허용 농도는 일반적으로 0.1% 이산화탄소. 자, 프로말데하이드,
폼알데히드. 자, 대표적인 실내 오염 물질입니다.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상의 화학 물질. 그나마 냄새라도 강해서 얘 냄새가 나면 문이라도 열죠. 환기시킨다고요. 공기 희석할 수 있어요.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쉽게 만들어집니다. 접착제, 도료, 방부제 등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자, 건축자재에서 본드 사용 굉장히 많이 해요. 장판을 붙일 때도 본드 사용하고요. 마루를 깔아도 사용하고요. 엄청 많이 사용해요. 가구? 본드 사용하죠. 합판, 본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세집 증후군,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켜요. 세집 증후군, 안 그래도 중요한 내용인데 예, 연결시켜서 공부하셔야죠. 자, 일산화탄소,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많이 발생한다. 헤모글로빈과 친화성이 높다. 여기 포인트 주셔야 돼요. 이게 기출됐거든요. 헤모글로빈과 친화성이 산소에 비해서 250에서 300배 강해서 산소 운반장애, 산소 결핍증을 일으킨다. 자,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아이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시켜요. 어디까지? 세포까지. 그런데 얘가 있으면 이 헤모글로빈이 얘랑 결합하지 않고 얘랑 결합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 몸에다가 산소 못 갖다 주죠. 저산소증 느끼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중추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킨다. 왜? 산소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저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때 지각 이상, 시력장애, 보행장애 등의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역시 저산소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헤모글로빈과 친화성이 산소에 비해 200배, 250배, 300배 강하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산소 결핍증 일으킨다는 거 포인트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질소입니다. 적갈색의 자극성 기체로 대기 오염에 제일 많은 영향을 준다. 자동차의 가속과 고온 연소 시 다량 발생하는데 직접적으로 눈에 대한 자극은 없으나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 등을 일으키고 호흡기 질환, 공기 중이잖아요. 내가 들여 마신다고요. 호흡기에 문제를 가지고 오고 섬유성 폐쇄성 기관지염,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혈색소와 결합합니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요. 그래서 메트로 헤모글로빈을 나타나게끔 하고 이로 인해서 용혈 나타나게끔 하고 저 결국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메트로 헤모글로빈이 된다. 라돈입니다. 무조건 중요해요. 무조건 중요해요. 무색, 무미, 무취해 자연 방사성 비활성 기체예요. 자연적으로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는 해. 그런데 이 라돈이 갑자기 이슈화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다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요 근래에 이렇게도 이슈화가 되는 것일까? 자연적인 방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폐에 들어가게 돼서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삼가하고 노후 건물의 바닥이나 벽 등에 균열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면 즉각 수리하고 환기에 유의하고 특히 흡연과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간접 흡연을 피합니다. 자, 지하 공간 포인트 나왔습니다. 노후 건물 바닥이나 벽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자, 지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 지하 공간, 자연적으로 발생해 침투하는 거예요. 라돈. 지하 공간에서 벽에 균열이 생겼어. 자연적으로 생긴 이 라돈이 잘 들어와.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근데 왜 요즘 난리냐고요. 자, 라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음이온이 많아. 라돈으로 인해서 음이온 얘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음이온 침대. 음이온 침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 라돈이 포함된 돌가루를 침대 매트리스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라돈 침대가 된 거예요. 그 광물을, 라돈이 포함된 광물을 화장실
그 벽돌 같은 거 있죠. 그 벽돌 거기서 쓴 거죠. 거기서 방사능이 빵빵빵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돈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라돈 너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나타날까? 예방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성면입니다. 옛날부터 중요하게 봤어요. 자, 건물의 바닥 타일과 천정 타일, 벽을 구성하는 석고, 건물 복도, 사무실 천장의 송 방지용 텍스 등 건물 자재로 사용합니다. 자, 요런데 뭐 사무실이건 건물이건 이렇게 틈새가 생기면 소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고 싶어. 그래서 약간 실 같은, 솜 같은, 근데 좀 다른 그런 물질들을 보셨을 거예요. 솜 같은데 약간 안에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고 그런 물질들, 그거 다 성면이에요. 옛날 건물들, 옛날 사무실 뭐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썼어요. 소음 방지하고 싶어. 성면 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 흉막 질환 등이 발생한다. 성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존. 세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대기 중에 가스로 존재하는 무색의 물질이야.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존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자연적으로 있어요. 당연히 O3,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여기다가 빛을 받아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낮은 농도일지라도 흡입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호흡기이고, 가슴 통증, 기침, 메스꺼움, 인후 자극, 충혈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폐에 비가역적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관지염, 심장병, 폐기종, 천식이 악화되고 폐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이 휘발됐어요. 그럼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얘기죠. 그 공기를 내가 흡입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자, 바닥 접착제, 칩보드, 페인트 등 건축 마감재에서 주로 방출이 된다. 눈을 자극하고 의욕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천식을 유발합니다. 자, 곰팡이. 생각보다 집안에, 건물 안에 곰팡이 많죠. 이 곰팡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톨루엔, 피부, 눈, 목을 자극해서 두통, 현기증, 피로를 일으킨다. 자, 지금부터 볼 내용은요.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새집증후군. 한동안 이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경각심 굉장히 높아졌죠? 새로 지은 주택이나 빌딩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질환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건축자재, 벽지. 새 건물이면 얼마나 많이 썼을 거 아니?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거의 다 이게 새 거죠. 이 새 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건강을 해쳤어. 새집일수록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이 많이 나와. 이거 다 발암 물질이거든요. 증상, 자극 증상. 주로 기침을 하거나 목이 쉬고 두통이 생기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알러지 반응도 나타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기관지 천식 등이 발생하고 악화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공기 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껏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자. 실내 공기 가열 방법입니다. 베이킹 아웃이라고 얘기하죠. 베이크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난방을 통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게 되면 가구, 바닥, 벽지 등 깊숙이 배어있는 각종 오염 물질들이 나와요. 얘를 밖으로 빼내면 되겠다. 환기시키면 되겠다. 새집 증후군입니다. 자, 새 집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헌집, 오래된 집들, 빌딩들 이런 것들도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병든 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래된 집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자, 오래된 집. 그럼 곰팡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재들, 이런 것들, 배수관 엄청 노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자, 습기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인테리어 공사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물 등 증상. 곰팡이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알러지를 유발하고 오래된 배수관이나 가스관에서 새어나오는 메탄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은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한다. 오래된 집에서 나타나는 헌집증후군. 그러면 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어쨌든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환풍 장치 설치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낡은 배수관, 얘가 원인이었으니까 얘 교체하고 환기 자주 시켜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자, 냉방병입니다. 장시간 동안 환기가 안 되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시킨 상태로 생활할 때 실내외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온도 차이를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신체 부작용이다. 예방!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상 높이지 말고 평균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 유지하도록 하자. 2시간에 5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줄 수도 있도록 해야겠다. 자, 빌딩 증후군. 실내 공기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얘는요, 물리적인 요인도 있고 정신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빌딩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후군이야. 내가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후군이야. 물리적인 원인, 담배 연기, 화학물질, 미생물, 기타 휘발성 오염 물질과 함께 작업의 만족도, 근무 분위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증후군이 나타날 경우가 있어. 머리 아파. 이런 거. 자, 실내 공기 오염을 제거하고 근무 환경의 물리적, 정신적 요인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되겠다. 빌딩 증후군입니다. 자, 정리했어요.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환경과 건강이고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자, 실내 오염 물질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있어. 지각의 암석, 돌에 들어있어. 여기 있는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치는 후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이다. 이 지금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암석 중에 있대요. 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이나 바닥과 벽 등의 균열이 많은 오래된 건축물에 많이 존재해. 지각의 암석에 들어있어. 근데 토양과 인접해. 지하 공간 딱 나오죠. 전체 인체 노출 경로 중 95%는 실내 공기를 호흡할 때 노출되는 것이야.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해. 이거 뭐라고요? 이게 바로 라돈이라고요. 라돈 A급 작곡합니다. 자,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습기찬 벽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인테리어 공사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물. 곰팡이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이런 가스들,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어떻게 해줘? 환풍 장치 설치하고 습기 제거하고 낡은 배수관 교체하고 환기 자주 시키고. 얘 뭐라고 한다고요? 오래된 집이 원인이었어. 헌집 증후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명칭들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부터 서술형 들어가게 되죠. 자, 서술형은 보통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자, 서술형 문제 볼게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학교 내 교사들을 위해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교수학습 지도안이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요런 것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작성 방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작성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가는 게 더욱 좋습니다. 자,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실금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것도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 그런 다음 작성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과로 기억에 대해서 설명해라. 밑줄 친 니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라. 밑줄 친 디귿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기억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인 설명하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요실금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절박성 요실금의 정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반사성 요실금의 원인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광훈련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가야 될 이론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실금의 종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합성, 절박성, 범람성, 기능성, 반사성, 복합성. 이에 따른 정의는 문제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원인을 좀 보고 가도록 해요. 자, 복합성 요실금이다.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실금하는 것을 얘기한다. 복부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 자, 왜 그럴까? 분만 등으로 골반 근육이 이완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여성 요도가 위축돼서 그렇다. 남성의 전립腺 수술로 발생할 수 있다. 복합성 요실금. 자, 절박성 요실금. 내가 요일을 느끼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요. 배뇨근의 불안정성과 방광의 과민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뇌졸중, 척추 종양 등이 원인이다. 자, 범람성 요실금입니다.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부터 찔끔찔끔 밖으로 나와요. 당뇨성 신경증, 척추 손상, 근치 골반 수술로 발생한다. 기능성 요실금, 해부학적인 구조 괜찮아. 그런데 내가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실금하는 거죠. 내가 화장실을 갈 수 있긴 한데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 그러니까 실금하게 돼. 뭐 이런 거예요. 노년기의 기동장애와 균형 감각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반사성 요실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자, 시간이 규칙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자, 규칙적인 간격으로 소변 보게 되는 것. 천수 또는 뇌교의 배뇨중추 부위에 이상의 신경계 손상 때문에 그렇다. 자, 복합성 요실금. 두 가지가 섞여 나오는 거죠. 원인 질환이 있고 여성 노인에게서 흔하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 니은의 원인, 디귿의 방법입니다. 자,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요실금이란 체외로 요를 운반하는 요 관략근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요 관략근의 문제로 인해서 요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없이 저절로 불수의적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종류. 복합성 요실금. 갑작스러운 복압 상승으로 소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복압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게 포인트죠. 기침해요. 웃음, 줄넘기 이런 거 있죠. 복압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금되는 것. 기침, 웃음, 무거운 물건 들기, 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내가 요일을 느끼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야 돼. 절박성이에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요일을 느끼자마자 소변을 참을 힘이 부족해요. 화장실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방뇨해버리는 것을 얘기한다.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 방뇨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절박성 요실금. 자, 범람성 요실금.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의 압력으로 인해서 소량의 소변이 계속 새어나오는 것을 얘기한다.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밖으로 나옵니다. 자, 기능성 요실금, 기동장애, 못 걸어서, 인지장애.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을 잘 못해. 환경 문제,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어. 이런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자, 반사성 요실금. 일정량의 소변이 방광에 차면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한다. 일정량의 소변이 방광에 차면 대부분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규칙적으로 소변이 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셨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반사성 요실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반사성 요실금이 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물었단 말이에요. 자, 반사성 요실금은 천수 또는 뇌교의 배뇨 중추 부위 이상의 신경계 손상으로 나타난다. 원래는요, 종류와 정의를 아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원인까지 기억하자고요. 천수 또는 뇌교의 배뇨 중추 부위 이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자, 복합성 요실금, 복합성, 절박성, 범람성 요실금이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한다. 두 가지 이상의 요실금이 함께 있는 것을 복합성이라고 한다. 자, 요실금을 관리하는 것, 방광훈련이 있고 골반저 근육운동,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케겔 운동, 골반적 근육이 약화되어 있어서 실금하는 거잖아. 이것을 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자. 자, 그럼 방광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데? 자, 환자의 배뇨 양상을 파악하고 가능한 정상적인 배뇨 자세를 취한 후 배뇨 시간이 조절될 때까지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배뇨시킨다. 포인트는요, 규칙적으로 계획한 그 시간마다 배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이런 얘기들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규칙적으로 그 간격에 따라, 계획된 간격에 따라 배뇨를 시킨다. 이런 포인트가 꼭 들어와야 돼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격려하고 적절한 소변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3000ml의 수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밤 동안 배뇨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후 4시 이전에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을 안 마셔요. 혹시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방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소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소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장에 문제가 없다면 수분 섭취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수분 마시면, 물 마시면 밤에 잠 못 자고 화장실 가요. 수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규칙적으로 배뇨를 시켜준다.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배뇨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들은 꼭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6번 볼게요. 다음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발달 사정에 대한 연수교재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발달 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평가 항목 4가지를 제시하자.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설명하자. 괄호 안에 뒤끝이 나타내는 명칭과 그 발달의 특징을 서술해야겠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발달 사정으로 지금 덴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덴버2에 대한 얘기구나. 덴버2는 무엇을 평가하기 위함이지?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물었고요. 덴버2를 검사하기 전에는 아동의 미수가로 출생하였는가를 꼭 물어봐야 된다. 왜? 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덴버 검사지를 줬다고요. 덴버 검사지를 주면서 너 해석해봐 해요. 이제는 간략하게 너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 지식만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례에 대입시게끔 만듭니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란 얘기죠. 적용까지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검사지를 딱 주고 연령선을 이렇게 딱 그었어. 이랬더니 얘는 F고 얘는 R이야. 얘는 거부했고 얘는 실패했어.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덴버2 보고 갑니다. 자, 덴버2는요, 총 4가지를 검사합니다. 개인 사회적, 미세운동 정성, 언어, 그리고 큰 운동. 개인 사회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거. 자, 미세운동 정성. 손을 이용해서, 미세운동이잖아요. 손을 이용해서 물건을 잡거나 그림 그리기 등을 하는 능력.
언어, 말 그대로 명령을 듣고 수행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큰 운동,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고, 걷고, 뛰는 능력. 자, 시행 절차. 픽업 아이, 검사할 아이의 정확한 월 연령을 계산하고 연령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한 연령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연령에 맞는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죠. 자, 연령을 계산한 후 검사 용지 위쪽의 빈칸에 나이와 검사일을 기록하고 검사 용지 내 영역, 요 내 영역을 통과하는 연령선을 그을 거예요. 이때 24개월까지는 우리의 피검아가 24개월 이전이야. 그럴 때는 미숙아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현재 나이에서 부족한 태내 주수를 차감해서 수정된 연령으로 검사해야 한다. 물어보는 거예요. 24개월인지 아닌지를. 근데 24개월 이전의 아이야. 그럼 얘가 미숙아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미숙아로 태어났다면 그 부족한 태내 주수를 빼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수정된 연령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4주 빨리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주예요. 자, 현재 16주란 얘기는 지금 한 4개월쯤 됐다는 얘기죠. 24개월 이전이네요. 미숙아인지 미숙아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미숙아야. 4주 빨리 출생했어. 그러면 이 16주에 뭘 해주라고요? 이 4주를 빼주시라고요. 그래서 12주의 아이입니다. 수정된 연령으로 연령선을 긋고 검사하셔야 돼요. 자, 각 항목의 합격 여부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점수를 해석하는데 월등, 정상, 주의, 지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월등하다.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통과했을 때 월등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대상아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의 25% 미만이 통과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상이다. 연령선이 25 백분위수와 75 백분위수 사이를 지나는 항목을 통과해도 정상, 실패해도 정상, 거절해도 정상입니다. 25에서 75. 자, 주의. 연령선이 75에서 90 백분위수 사이를 지나는 항목을 실패 또는 거절했어요. 75에서 90 사이를 실패하거나 거절했어요. 그러면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은 자,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을 실패했어.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을 거절하는 경우도 지연으로 간주한다. 실패하거나 거절하면 지연이라고 봅니다. 왜? 거절의 이유가 얘가 못해서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연이라고 볼 거예요. 25 백분위수와 75 백분위수, 75 백분위수와 90 백분위수. 자, 검사 해석, 정상, 의심, 검사 블록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정상, 지연 없어. 주의 1개 이하야. 1개 정도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자. 의심입니다. 1개 이상의 지연이 있고 또는 2개 이상의 주의가 있을 때. 자, 검사 불능. 연령선에 대해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 1개 이상의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 1개 이상의 거절을 보이거나 혹은 연령선 75 백분위수와 90 백분위수 사이를 지나는 항목 1개의 거절을 보인다면 검사 불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의심과 검사 불능 결과를 보인 검사에서 의뢰를 위한 권상. 일시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얘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얘가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2주 후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라고 권하는 거죠. 만약 재검사 역시 의심 또는 검사 불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초에서 임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주의와 지연 항목수, 과거의 발달 정도, 임상적 검진과 과거력, 의뢰 자원의 이용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의 평가 항목 4가지, 니은의 이유, 디귿에 나타나는 명칭과 발달 특징 봅시다.
자, 덴버2는요, 아동의 신경근 발달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특정한 항목 점수를 기록하기 전에 3회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3번 정도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질환이나 다른 논리적 이유로 인해서 아동이 끝까지 덴버2 항목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권합니다. 만약 아동의 발달 지연이 있다면 초기 진단은 적절한 도움과 중재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들의 발달이 지연됐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특수한 교육을 시켜주면 그래도 정상인 만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조기 진단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평가 대상은 출생에서 6세까지 아동이고요. 평가 항목 4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4개가 뭐였죠? 개인사회적, 미세운동, 적응성, 언어, 큰 운동이 있어요. 4가지 정확하게 써주셔야겠고요. 자, 니은을 검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동이 미숙아로 출생하였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돼요? 수정 연령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24개월까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현재 나이에서 부족한 테네 주수를 차감해서 수정된 연령으로 검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써주셔야겠고요. 자, 드디어 얘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내셔야 돼요. 검사지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연령선을 그어서 쭉 내립니다. 그런 다음 자, 예칸 하나를 볼게요. 예칸 하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얘는 간략하게 그린이라고 위에 눈금이 없어요. 그런데 검사지를 보시면 25, 50, 75, 90이라고 하는 눈금이 있어요. 그리고 75에서 90 사이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죠.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색칠된 범위가 75에서 90이에요. 75에서 90에 색칠이 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100명 중에 75명에서 90명은 이거 할 수 있어.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지금 연령선이요. 어떻게 그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해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25 미만에 있는 연령선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명 중에 25명이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럼 25명이 대단한 거지. 이걸 못했다라고 해서 지연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디귿 볼게요. 얘가 여기가 75예요. 여기가 25라고 생각해봐요. 25에서 75. 100명 중에서 25명에서 75명 정도. 아, 이 정도 평균은 있잖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거부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리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고요. 75에서 90이에요. 100명 중에 아동 중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얘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연령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연령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완전히 왼쪽에 있죠. 완전히 왼쪽에 있다는 것은
이 연령선 밑에 있는 항목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연령선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왼쪽에, 완전히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90명뿐만이 아니라 100명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0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얘가 실패했어. 얘가 거부했어. 그럼 지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 내가 시도도 못 할 수도 있어. 너무 어려워서. 내 발달에서는 꿈도 못 꿀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성공을 해버렸어. 그럼 얘는 왜 정말 월등한 거죠. 월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75에서 90이야. 연령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연령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연령선이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가? 75에서 90을 지나가는가? 25에서 75를 지나가는가? 75 미만을 지나가는가? 완전히 왼쪽이냐? 완전히 오른쪽이냐? 판단 잘 하시면 돼요.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디귿. 연령선 25 백분위수와 75 백분위수를 지나면서 항목을 실패했어. 25와 75 사이에서 실패하건 통과를 하건 거부를 하건 다 정상이야. 정상입니다. 자, 연령선이 75 백분위수와 90 백분위수를 지나는 항목을 거절했어요. 75에서 90 백분위수 대부분의 아동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거절했단 말이야. 주의예요. 주의예요. 자, 그래서 디귿은 정상, 리을은 주의를 얘기합니다. 정상의 의미, 주의의 의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